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해서 실제 실험을 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5주까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험인데 어떻게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도 힘들고 또한 저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실험 10개가 준비됐는데 그 실험 10개를 어쨌든 다 하려고 합니다. 15주가 이번 학기에 이제 되죠. 5주 빼면 10주에 하나씩 한다는 말이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 경우에 이제 저와 이제 조교가 실제로 이제 실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강의하고 또 이제 그런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고요. 다음 주 네 번째, 그 다음 주가 이제 다섯 번째 주까지 일단은 여러분 실험실에서 직접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공지사항은 다 이 캠퍼스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려놓은 이런 동영상이나 자료도 꽤 되니까 여러분들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 과목은 출석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과목을 그 학점을 잘 이제 주는 게 관례죠. 저 역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출석에서 출석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거나 하면은 그 학생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출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어놓는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여러분들 파일을 확인을 해야지 자동적으로 이제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코인 스태티스틱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과 여러분 자료를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그래비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그래비메트리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응용해서 분석을 하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분석화학 교과서가 이제 있습니다. 다니엘 해리스가 쓴, 여기 보세요.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죠. 이게 이제 챕터 이게 27까지 있는데 이게 26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다른 학교 같지 않고 저희 과에서는 이 분석화학이 단학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다루는데 이 챕터 26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근데 마침 잘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분석화학 실험에서 이 그래비메트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Gravimetric Analysis, Precipitation Titrations and Combustion Analysis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그래비메트리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무게 분석법입니다. 그죠? 무게를 재서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저울이 필수적이겠죠. 그죠? 프레시피테이션 타이트레이션도 우리가 이제 이 적정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잘 걸러서 잘 씻고 또 말려서 무게를 재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컨버션 어널리시스, 이거는 주로 이제 유기물을 분석할 때 많이 쓰죠. 유기물이나 이 탄화수소들, 그죠? 그러니까 탄소와 이제 수소, 또 산소, 질소, 뭐 황,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원소로 된 수많은 유기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태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는 전부 다 CO2로 되고 수소는 뭘로 되죠? 예, 물로 되죠. 그죠? 만약에 질소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소는 NO2로 되겠네요. 그죠? 황금도 SO2로 되고 이제 그렇게 어, 일단은 태운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C는 CO2로 되니까 CO2를 어떤 흡습제를 이용해서 이제 흡수를 시키죠. 그래서 그 무게 변화를 재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게를 재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다.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챕터 26장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이 무게 분석법,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 또는 그래비메트리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는 이거는 역사가 오래됩니다. 수많은 분석법이 있는데 이 무게를 재서 분석하는 이 분석법은요 역사도 오래되지만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실험 여러분 스킬이 별로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무게를 재서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주의하면은 아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말할 때 그러니까 1981년에 그때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이 분석화학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 실험을 했는데 열악한 조건에서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조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모든 조가 상당히 정밀한 그런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역사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는 마지막 최종 프로덕트, 그죠? 이 산물의 질량을 또는 무게를 재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의 퍼센티지나, 그죠? 이 무게를 알아낸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게를 재는 게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재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매우 놀랍게도 1914년에 이 테오도 W 리처즈라는 요 분이 이 어떤 원소들 많은 원소들이 그 원재량을 아주 정확히 이 측정한 그 공로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재직했는데 그때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엄청난 그 노력을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많은 원소들이 원재량을 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측정한 그 원재량을 바탕으로 다른 많은 원자를 다루는 또는 분자를 다루는 이제 사람 연구자들이 아주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이제 정밀하게 이제 뭘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기기가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어,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원소를 가지고서 어떤 화합물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럼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원재량이 원소 원재량이 이 자체가 여기서 에러가 좀 많이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얻어지는 결과도 에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원재량 측정은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 포함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이하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서 이분의 공로가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2년까지 쉬운 5개의 원소에 대해서 아주 그 원재량을 정밀하게 측정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션 어널리시스 이제 이거는 연소 분석법이죠, 그죠? 이런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샘플을 이것을 어떻습니까? 또는 여기 할로겐 원소도 포함됩니다. 그죠? 뭐 이제 염소 같은 거, 염소, 뭐 브로민, 아요딘, 뭐 그런 등등. 일단은 태웁니다. 태우면은 이것은 뭐죠?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소와 결합해서 이게 이제 그 원래 물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이제 아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연소 분석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여러분 일반 학에도 요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스토이키오메트리 할 때 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는 아주 단골 손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을 분석할 때 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가 아주 이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기도 있습니다. 물론 무진장 비쌉니다. 물론 저희 과는 없어요. 뭐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보세요. 그램 이벤트리 어널리시스, 이것의 한 예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그 용액 중에 클로라이드 이온이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클로라이드 이온과 결합해서 침전을 이루는 이제 성분을 찾으면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은이온입니다. 은이온. 그죠? 은이온은 이렇게 클로라이드 이온과 결합해서 이제 굉장히 난용성 염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역반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반응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뭐죠? 예, 그렇습니다. KSP, Solubility Product입니다. 그죠? 그런데 Solubility Product는 은 이온의 농도와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의 곱입니다. 근데 실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약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녹아나지 않는다고 이제 봐도 무관한 거죠. 그죠? 그 정도 에러는 우리가 일단 감수한다고 했을 때, 클로라이드 이온에 들어있는 그 용액에 실버 이온을 어때요? 과량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클로라이드 이온보다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의 실버 이온을 집어넣으면은 일단 클로라이드 이온과 결합해서 실버 클로라이드가 생성되죠. 추가로 남아있는 실버 이온은 그냥 이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침전이 됩니다. 하얀 침전이 돼요. 그래서 침전을 잘 걸러서 겉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뭐 실버 이온, 여분의 이온을 다 씻어냅니다. 차가운 물로 씻어내면은, 이제 왜 차가운 물이냐?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은 이게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면 더 잘 녹으니까 녹는 것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찬물로 일반적으로 씻어냅니다. 잘 씻어낸 다음에 이것을 말려요. 100도 이상에서 이제 말리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죠? 수증기로. 그래서 순수한 실버 클로라이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은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처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버 클로라이드 이 무게를 정확히 결정하면은 각각의 원자량이 알고 있으니까 이 전체의 그 뭡니까 이거 포뮬라 웨이트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퍼센티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간단한 분석법이지만은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매우 정밀한 실험이 가능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ml 솔루션이 있어요. 용액이. 근데 거기에 클로라이드 이온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with excess 실버 나이트레이트, 이거는 이제 물에 녹으면은 전부 다 실버 이온과 나이트레이트 이온으로 해리가 되니까, 그래서 0.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르고 말리고 뭐 그런 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0.4368g의 실버 클로라이드를 얻었다. 그럴 때 뭡니까? 이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를 구해라. 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클로라이드 이온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그 무게가 몇 몰이냐, 즉 클로라이드 이온 전자 하나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어요. 클로라이드의 아토믹 원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몰. 근데 이게 10ml 용액 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농도는 몰라 농도를 따질 때는 이거를 1리터로 따지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는 나누기 0.01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실버 클로라이드의 원자량은 화학식량은 포뮬라 웨이트는 또는 몰라매스는 143.321g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버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있죠? 0.4368g 있으니까 이곳의 몰수는 요 값을 이걸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3.048 곱하기 10-3승 몰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 클로라이드 이온,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물질 하나당 클로라이드 이온이 하나 있기 때문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몰수를 뭘로 나누면 되죠? 이 부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얻었습니다. 또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실제로 클로라이드 이온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이때는 실버 이온의 원재량도 알 수 있죠. 그죠? 전체 요게 뭡니까 이게 저 포뮬라 매스가 되는 거고. 그죠? 음? 이 중에서 요 클로라이드 이온이 차지하고 있는 분율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몰수가 이게 실버 클로라이드가 아니고 그냥 클로라이드가 될 겁니다. 역시 여러분 계산하면 알겠지만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요 라듐 분석에 관한 건데요. 0.09192g 퓨어 라듐 클로라이드를 이제 녹였어요. 그죠? 다 녹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과량의 실버 나이트레이트로 이게 어떻게 합니까? 침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실버 클로라이드가 침전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를 할 수 있고, 라듐의 그 원자량이 얼마냐, 아톰 매스가 얼마냐, 이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저 큐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잖아요. 라듐과 또 뭘 발견했죠? 폴로늄, 그 두 원소를 발견했어요. 피치 블라인드라는 이제 그런 물질에서 이제 분리해서 정확하게 그 특성을 알아내는데, 이게 라듐 요 문제가 이게 실제로 이 큐리 부인이 그 남편 피에르 큐리와 함께 실제로 실험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실험 노트가 어디 여러분 찾아보면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정밀한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 실험 노트를 보면은 얼마나 그 두 분이 정말로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1900년도 초인데 실험을 해서 원자량을 아주 정확하게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실험 노트가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라듐 클로라이드니까 라듐 하나에 클로라이드 두 개가 이제 달라붙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실버 나이트레이트로 침전이 되니까 이제 클로라이드의 몰수를 구해요. 그럼 클로라이드 몰수가 구해지면은 라듐이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1대2니까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요 무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라듐의 그저 1몰이 이게 몰수가 얼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음? 그게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어쨌든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먼저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실버 클로라이드로 여기 침전이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버 클로라이드 몰수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얻어진 그 양이 0.08890g이죠. 그죠? 요 값을 이걸로 나누면은 실버 클로라이드의 몰수가 되고, 이게 1대1 화합물이기 때문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도 역시 6.202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몰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라듐의 몰수는 어떻죠? 여기서 뭐라고 라듐 하면은 이게 1대2니까 이것이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반이 라듐의 몰수가 됩니다. 즉 3.10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바로 라듐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포뮬라 매스, 그죠? 라듐 클로라이드 포뮬라 매스 모르니까 일단 X로 놔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게 요 정도 몰, 그죠? 요게 이제 라듐 요 하나당 라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요 라듐의 몰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뮬라 매스가 X니까 X분의 원래 이제 처음에 요 순수한 거니까 이것의 그 질량 0.09192g 이것을 요 라듐의 몰수로 이게 나눠버리면은 요게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면 그람 없어지고 요 몰이 요 분모에 여기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296.38 뭐죠 이게? gram per mole, 그죠? 라듐의
이 포뮬라 매스 예전에 이거 다 분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온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뮬라 매스 오브 라듐 클로라이드는 296.38입니다. 그럼 어때요? 클로라이드의 원자량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라듐의 원자량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뭐 y로 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라듐의 원자량이 이렇게 아토믹 매스 오브 라듐 하면 어때요? 그거 더하기 클로라이드의 원자량 곱하기 2가 이 정도가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296.38은 2 곱하기 35.45 이것은 염소의 원자량이고 플러스 라듐의 원자량 이게 x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되죠? 라듐의 원자량은 225.5g/몰이다.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그 방법이 그냥 무게만 잰 거예요. 정확하게. 이때 이제 아주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저울이겠죠. 그죠? 아주 정밀 저울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렇게 라듐의 원자량도 아주 정밀하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게만 재서 침전을 이제 이렇게 걸러서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라듐의 원자량도 알 수 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예지만은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representative gravimetric analysis 여기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원소들이 그죠? 양이온도 있고요. 밑에 보면 음이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어떤 침전제를 사용해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죠? 무게를 재서 다 그 분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컬럼은 분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 컬럼은 이게 이제 이 침전제를 쓰면은 어떤 식으로 침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침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은 침전이니까 물에는 거의 녹지 않죠. 그걸 잘 씻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침전이 되면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무게를 재느냐 이런 형태고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칼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칼슘 옥살레이트 그죠? 이 옥살레이트 이온이에요. 여기 이제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게를 잴 때는 물을 없애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요. 퍼니스에 놓고서 이제 가열합니다. 그죠? 가열하면은 이게 아주 최종적으로 그냥 산소를 공급하면서 끝까지 가열하면은 뭐만 남냐면 칼슘 옥사이드예요. 그렇지만 이 전 단계에서는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하려면은 그냥 공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올리면은 이것이 이제 다 타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그 탄소 같은 경우는 CO2로 다 없어집니다. 그죠? 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요 무게 변화가 이제 그 다음 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무게를 잰다. 뭐 이런 거 바름 설페트는 이 자체가 안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원소들 이것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우리가 무게 분석법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양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Common Organic Precipitating Agent. 근데 이제 아까 침전시킬 때 클로라이드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죠? 실버 이온, 그죠? 근데 무기물입니다. 근데 유기물도 침전제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다이메틸 글록사임, 글리옥사임 이런 것들이면 이런 거. 이게 이제 이런 물질과 결합하면 이게 침전이 돼요. 다른 이온은 침전이 안 됩니다만은 니켈 이온, 그 팔라듐 이온, 플라티넘 이온들 결합하면은 아주 침전이 잘 됩니다. 카페론 이런 것들 뭐 이런 물질 이런 이온들을 침전시킬 때 이런 걸 쓰인다. 뭐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알아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이거 하이드록시퀴놀린 옥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많은 이렇게 금속 이온들을 침전을 시킵니다. 많이 침전시키니까 좋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용액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걸 섞으면 다 침전이 되니까 분리하기가 힘들죠. 반면에 이렇게 다이메틸 글리옥사임 이런 분자는 이런 거 하고만 침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 중에 말이죠. 이온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팔라듐 이온이나 플라티넘 이온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거를 마음대로 쓰면은 침전이 되는 것은 뭡니까? 니클 이온하고만 침전이 되니까 훨씬 분석이 편하겠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유기 침전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